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부채관리 관련해서 특강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정리부터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특히 기관들이 8,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도 거의 1조가 넘는 이런 돈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렇게 많이 매수한 이유는 오늘이 12월 28일 배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저 배당을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고, 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팔았는데 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차익 실현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세금 때문에 배당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받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내일은 배당 락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움직이겠죠. 자, 일단은 뭐 시장은 막 고만고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부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했죠. 오전 장중시장에서도 뭐 잠시 말씀드렸고, 뭐 최근 마감 시장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튼 현재 세상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연준에서 돈을 얼마나 풀었다는 건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지난 12년 동안 미국 연준에서 돈 푼 거고, 요 위쪽에 빨간색은 최근 1년간 돈을 푼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지 뭐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풀린 돈들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꽉 묶여가지고 있지만,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뭐 그대로 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저성장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언젠가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여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전 시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또 빈부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양극화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굉장히 위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단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아니 중앙은행에서 예상하는 거는 아마 이걸 예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2% 수준의 뭐 완만한 인플레이션, 이게 목표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실행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돈이 많이 풀렸고 이게 나중에 거품으로 엄청나게 뻥튀기가 된다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 중앙은행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지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인데, 뭐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중앙은행은 항상 2% 수준에서 물가를 통제하려고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주식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주식시장은 2%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중앙은행 발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들의 욕심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품이 크게 일어나리라 봅니다. 그런데 불행의 씨앗이 싹트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또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자산시장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여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따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하는 우리한테는 꼭 뭐 적용이 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요게
통합투자세액공제 뭐 세금을 갖다가 이제 신설을 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에 나눠져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통합해서 공제를 하고 세금을 더 매기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주택세금을 갖다가 인상했습니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주택세금을 인상했고, 또 그리고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것도 뭘 앞서 본 일본의 니케이 지수 차트입니다. 뭐 똑같아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끝도 없이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가져가 공급을 뭐 늘릴 수도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세도 올리고 앞서 본 것처럼 세금을 갖다가 뭐 인상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 수요를 갖다가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양날의 검이 되냐면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뭐 수요를 억제할 수도 있어요. 물론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억제 효과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시기는 오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쭉쭉 떨어질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를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떨어질 때는 누가 물량을 받아쳐 줘야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이 맞고 이게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요 억제 정책을 펴서 세금을 높이고 집을 다 주택을 갖다가 아니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계속 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법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장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데 비해서 그 법 정비는 굉장히 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주식 투자다 보면은 점상도 맞이하지만 점으로 상한가 가는 거, 거래량 없이 점으로 하한가 가는 것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언젠가는 점 한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요게 일본 부동산이라고 해도 일본 부동산이 끝도 없이 이렇게 오르다가 거의 뭐 점 한가 맞았다고 볼 수 있죠. 거래량 없이 빵빵빵빵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오늘 이를 본 것처럼 2021년부터 어떻게 바뀝니다. 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수요 억제 정책은 나중에 가격이 급락할 때 정말로 심각한 경제 타격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좋은데 나중에 팔고자 할 때 못 파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거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요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더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갈색으로 표시된 것은 일본의 금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제가 이 차트를 들고 왔냐면 앞으로 열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보기로 공부 좀 해놓자 이 이야기입니다. 제 가격을 저거를 조금 제가 조정을 해 볼게요. 요 시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간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요때 요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초반에 경기 부양 요거 약발이 잘 먹혔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마중물 시장이 불붙고 나니까 금리를 굳이 인하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뭐 주식을 사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 함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10억짜리 부동산이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 최대한 대출을 한 7억 정도 대출을 받고 내 돈은 3억이에요. 자, 그런데 요 기간에 어느 정도 올랐냐면 이 거품이 금리를 내리고 하는 요 기간 동안 일본 증시가 주식시장이 얼마나 올랐냐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그러니까 이 10억짜리 집이 여기서는 40억인데 뭐 한 30억으로 올랐다 손 칩시다. 그러면은 자,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 못 팝니다. 자, 내가 실제 투입한 돈은 3억이에요. 그런데 이 거품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 전체 이 자산 가치는 10억이었는데 여기에 30억으로 올렸다 해봅시다. 30억.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림만 봐도 앞으로 하락할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품 언젠가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한 선택은 이때 팔아야 되겠죠. 이걸 팔고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실제 투자한 돈은 3억이고 현재 자산 가치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30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까먹어 버려요. 뭘 까먹냐면 내가 3억 투자한 사실을 까먹습니다. 나는 그냥 10억짜리 집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실제 돈은 3억밖에 없는데 3억 가지고 빚내서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빚은 까먹어 버리고 그냥 나는 10억짜리 집에 산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30억으로 오르면 그냥 나는 3억 투자한 걸 까먹고 그냥 나는 30억짜리 집에 산다 그래 생각합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갖다가 이 기간에 엄청 우리가 소비 억제를 통해서 많이 인상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실제 세금을 내고 나면은 야 20억 차익 실현이 있는 그 돈이 남는데 20억 중에서 세금 내고 나면 한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서 최악의 경우로 치면은 정말로 세금 다 내고 나면 6, 7억밖에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30억짜리 집에 사는데 20억을 벌었는데 내 손에 6, 7억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게다가 이걸 내가 팔았을 때 그럼 내 수중에 한 돈 10억 정도밖에 없는데 빚다 갖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30억짜리 집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팔아서 또 다른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못 팝니다. 두 번째는 팔아서 다른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못 팝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보통 요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근데 요거는 집 하나를 갖다가 계속 들고 있을 때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요만큼 대출 냈어요. 근데 이 집 가격이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대출을 이만큼 내버려요. 이만큼 추가 대출을 또 냅니다. 추가 대출을 또 내가지고 요 대출 낸 돈으로 또 다른 대출을 내서 이렇게 대출 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여기 투입하고 또 다른 대출을 내서 그러니까 이 집 전체는 다 대출이죠. 대출입니다. 또 여력이 된다면 이렇게 대출 낸 돈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고 또 이렇게 대출을 내서 사실 이 전체가 다 대출이죠. 실제 내가 3억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여기 뭐 치면은 90억짜리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은 3억인데 내 자산은 90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기서 또 시세 차이가 또 남길 걸 생각하고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겁니다. 거품이 엄청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대충 제가 볼 때는 99% 사람은 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크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자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품이 엄청 많이 지금 분류해서 자산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를 갖다가 억제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수요 억제로 인해서 떨어질 때 수요가 없어가지고 좀 하한가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오르는 시기에 자산을 줄여서 부채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채를 더 늘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말을 많이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거고, 금리가 인상되기 전까지 확실하게 부채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이게 마중물이고, 그 이후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시중에 풀린 돈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과열양상으로 접어들자 요 노란색 구간이 금리를 인상한 구간이에요. 굉장히 오른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단기간이 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하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시장이 떨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금리 인상한 목적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파산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거기 때문에 그때도 내 정책이 맞다 생각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계속 하자 두드러지니까 이거 안 됐다 싶어서 인상을 스톱했죠. 그래서 요 정도 떨어지면 됐는데, 이거 너무 경기가 죽었다고 해서 다시 경기를 한번 이렇게 살려보려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완전 나가 떨어져 붙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나가 떨어지냐면, 요 금리를 갖다가 인상해서 요 떨어지는 이 구간에 수요를 갖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제를 엄청 많이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줘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은 구경하긴 했어요. 고점은 구경하긴 했는데 실제 팔기에도 놓치버린 채 그냥 이까지 내려앉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이때 파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못 판다 그랬죠. 또 왜 못 파냐면 이때 팔면 병신 소리 듣습니다. 내 이야기했잖아. 오늘 카페에서 이야기했잖아.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기간에 저는 매도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비중을 줄여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팔아라고 해도 계속 시장은 오를 거기 때문에 저는 또 병신 소리 들을 거예요. 저도 병신 소리 듣는다고 인터넷에서 욕 엄청 얻어먹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판 사람도 병신 소리 들어요. 왜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병신 같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병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팔고 난 다음에 엄청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기 얼마나 잘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때라도 판기 왜 잘했냐면 이때는 산 사람이 있어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기간 동안에 팔 수도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못 판다 생각하면 이 기간에 판 건 진짜 잘 판 거예요. 진짜 잘 판 겁니다. 금리 인상 전까지 판 것은 진짜 잘 판 겁니다. 주식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부동산보다 조금 낮긴 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도 순식간에 하루에 금방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시장가로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보유했는데 이 거품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점진적으로 부동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기회를 놓쳤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기간에는 금매라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팔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기간에 부채를 더 늘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파산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기간에는 정부에서 수요 억제 정책을 펴놨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파산도 하기도 하고 해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금리를 집사라고 낮춰줘도 못 사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있고 분명히 정부에서는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정부 바람대로, 중앙은행 바람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성장 국면에 있지만 언젠가 이 풀린 돈은 크게 한번 거품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중앙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거품이 생기는 것도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어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람들의 반대의 길을 걷기라는 굉장히 힘들죠.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99%가 실패할 것 같습니다. 99%가 실패하고 나머지 1%만 성공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부동산 평상시에 부동산, 주식, 현금, 뭐 달러 이렇게 재산을 25%씩 정확하게 안분한 사람은 이 기간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달러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종잣돈이 됩니다. 달러는 오히려 더 수익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의 부채 비중을 줄이고 주식도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갖다 점점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확대하고 조정을 하지 못한다더라도 이렇게 안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죠. 부동산 집안에 몰빵돼 있고 주식도 투자 몰빵을 하기 때문에 99% 실패한다고 봅니다. 나머지 한 1% 정도 살아남고 리셋돼서 새로 요때 사업을 시작해서 새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더 큰 부자로 나가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면 어떻게든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진짜로 중요하고 또 그리고 이 역사는 공부하라고 있는 거예요. 설사 저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세워서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해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 저렇게 한다는 적어도 대비책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듣고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분명히 이때 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또 장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90% 사람들은 몰라서 망할 거고 몰라서 망합니다. 망할 거고 나머지 9%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배웠는데 욕심이 과해서 망할 겁니다. 왜? 이때 절대 못 팝니다.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이 기간에 못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주식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 못 팔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 꼭지를 항상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 정도만 1% 정도만 살아남을게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만 살아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영상을 바라보고 있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은 사람은 죽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때 나는 꼭지에서 팔아야지. 나는 자신 있다 하는 사람 있죠. 죽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럴 수도 있겠나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급한 마음에 내 자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부동산에 과도하네, 주식에 과도하네. 심지어 부동산이 없으면 일단 부동산 포기다. 그럼 주식과 현금이라도 딱 반반이라도 잘 관리하면서 여기서 돈 벌어서 나중에 이 기간에 부동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딱 세워서 전략을 갖다가 수립하는 사람은 돼요. 그런데 이거 듣죠? 이거 들으면 제 영상을 듣죠? 들으면 인터넷 또 검색해요. 검색해서 인플레이션 쳐보고 금리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이야기 막 찾아볼 겁니다. 그하다가 경각심을 좀 가지다가 까무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100명이 들으면 그중에 한 명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남고 가능하면은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계신 분들 있죠. 최대한 많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런 한 번만 제대로 성공하면 된다 이런 걸 올려드렸고 앞으로도 자주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는 올려드려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번에 3월달에 이렇게 우리 시장이 떨어져서 이렇게 갈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점을 저는 예측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때 팔아라고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분할 매수, 현금을 쪼개서 분할 매수하라고 했고 그래도 몰빵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카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몰빵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1900포인트에서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1900포인트에서 사라고 했냐고 이거 다 까먹고 그렇게 나를 원망하더라고. 그런데 심지어 그 말도 믿지 않고 이때 시장이 또 이때 올랐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다른 전문가들 막 이야기가 많았거든. 비관론자도 많아요. 그런 이야기 듣고 오히려 이때 인버스 베팅에 꽃버섯하고 망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를 원망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물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언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열변을 토하고 이야기해줘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람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그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봅시다. 이 시장을 보면은 자, 기관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많은 주식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배당받을 넣고 이렇게 매수한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 또 시장에 많은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살펴보니까 이렇게 21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21종목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이 21종목 중에서 다 사는 게 아니고 요 중에서 이렇게 테크윈, 신풍제약,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 세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테크윙은 2019년도 이때 좋은 매수 시기가 있었고 현재 참모들이 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사면 안 돼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도 이 종목도 지금 참모들이 매도 중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은 많이 못 아닙니까? 이때 사서 얼마나 많이 못 써요. 그냥 제끼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점을 갖다가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은 뭐 치료제 개발했니 많이 하는데 지금 고점까지 찍었다가 좀 하락하고 있는 중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또 많이 나왔잖아요. 이때 샀어야 돼요. 이때 팔아먹어도 됐고 뭐 이게 아무 때나 팔아먹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종목들 꽤 있죠. 이 종목들은 제가 또 오늘 저녁에 쭉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부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구간이 금리 인상하고 나면 굉장히 늦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사람들이 거품이 왜 생기는지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공부한다 그런 계획들 항상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또 밖에서 살면서 항상 계획을 수립하죠. 그런데 세상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계획대로 흘러갔습니까? 심지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머리로 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미련하게 이미 해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을 이렇게 분배했고 비중은 좀 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정리도 제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해서만 열심히 신경 쓰면서 이렇게 거의 뭐 90% 이상 준비가 됐다고 봐도 돼요. 이대로 와서 오늘 만약에 금융위기가 와서 시장이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은 자산을 부동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주식 말고도 다른 쪽으로 좀 빼놨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이 빼놓은 만큼 덜 먹는다는 얘기잖아. 예, 좀 덜 먹을 각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니까. 돈이 1000억 있던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잃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부자입니다. 작게 벌어도 꾸준히 계속 버는 게 부자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욕심이 너무 지나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걔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부자를 단지 돈을 많이 벌어야만 부자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미 그런 사람 절대 부자 못합니다. 돈은 관리를 잘하고 아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부동산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내하고 같이 있자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주식을 투자해서 막 해까닥 파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하고 주식과 같이 머물자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현금은 이 현금대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돈을 못 버는 주식이 아니라 현금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내하고 같이 오래 있자.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니 그때 내하고 같이 한번 일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현금 보유하는 거예요. 달러는 왜 달러 보유하냐면 달러 니도 내하고 친하게 지내자. 지금은 달러 약세라서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데 언젠가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돼가지고
달러가 빠져나갈 때 니는 그때 크게 될 놈이다. 내 니 믿는다. 그때 니가 크게 되면은 그때 살짝 한국 돈으로 바뀌든지 어떻게 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사는데 그때 같이 일 한번 하자. 이렇게 돈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단기간에 욕심내서 큰 돈을 벌어본들 관리가 안 되면 뻥입니다. 택도 없어요. 저는 그거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부채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몇 명이나 실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해서,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시투자연구원 게시판에 저는 성공했어요 라는 글들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